사람들은 왜 반려동물의 죽음에 무너지는가? 사람들은 왜 수십 년을 함께한 친구나 친척의 죽음보다 짧은 생을 살다 간 반려동물의 죽음에 더 속수무책으로 무너질까요? 이 현상을 단순히 동물을 너무 좋아해서라고 치부하기엔 그 심리학적 기제가 매우 정교하고 깊습니다. 관련 연구들을 바탕으로 그 이유를 상세히 분석해 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풀어볼 질문이 있는데요. 이게 아마 많은 분들이 혼자 속으로만 좀 끙끙 앓았던 그런 질문일 겁니다. 왜 우리는 수십 년을 함께한 친구나 친척이 세상을 떠났을 때보다 길어야 십몇 년 함께한 반려동물의 죽음 앞에서 더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리는 걸까? 바로 이 질문이요. 이게 단순히 내가 유독 동물을 좋아해서 그래 라고 하기에는 그 고통의 깊이가 너무 다르죠. 오늘 저희가 바로 그 현상 뒤에 숨어있는 아주 정교하고 깊은 심리학적 그리고 뇌과학적인 이유들을 하나씩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뇌과학적인 이유까지요? 네. 이건 그냥 감정의 문제를 넘어서 거의 생존의 문제에 가깝습니다. 생존의 문제라니 시작부터 굉장히 흥미롭네요. 좋습니다. 그럼 그 복잡하게 얽힌 마음의 지도를 한번 같이 펼쳐보죠. 가장 먼저 짚어볼 지점은 관계의 본질 그 자체에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인간관계랑 반려동물과의 관계는 시작부터 다르다는 거요. 네. 핵심은 바로 양가 감정의 유무에 있습니다. 양가 감정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이든 정말 사랑하는 친구든 어떤 인간관계에서도 100% 순수한 사랑만 느끼지는 못하거든요. 그렇죠. 사랑가면서도 밉고 고마운데 또 서운하고 막 그런 복잡한 감정들이요. 바로 그거죠. 그래서 누군가 세상을 떠나면 순수한 슬픔 외에도 살아있을 때 더 잘해줄 걸 하는 죄책감이나 미처 풀지 못한 응어리, 심지어는 나를 좀 힘들게 했던 존재로부터의 미묘한 해방감까지 느끼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슬픔이 되게 복잡하고 여러 겹이죠. 근데 반려동물과의 관계는 다릅니다. 질카마노라는 학자의 연구를 보면 이 관계가 무조건적인 긍정적 존중, 바로 여기에 가장 가깝다고 설명해요. 무조건적인 긍정적 존중? 네, 내가 실직을 하든 아니면 연인과 헤어져서 엉망의 모습을 보이든 그들은 아무것도 묻지도 또 평가하지도 않죠. 근데 여기서 무조건적이라는 말이 조금 흥미로운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맛있는 밥 주고 안전한 잠자리를 제공하니까 이것도 일종의 조건적인 관계는 아닐까요? 아주 예리한 질문이십니다. 물론 생존에 필요한 조건을 우리가 제공하죠. 하지만 심리학에서 말하는 무조건적 존중은 그 차원을 넘어섭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사회적인 성취가 좀 낮아지면 인간관계에서 위축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반려동물은 우리의 사회적 지위나 명예, 평판 같은 그런 추상적인 가치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그냥 오직 지금 여기에 나라는 존재 자체를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겁니다. 그런 의미군요. 나를 둘러싼 모든 조건이랑 가면을 벗어던진 가장 날것의 나를 온전히 긍정해주던 유일한 거울이 깨져버리는 그런 상실감이겠네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복잡한 세상에서 유일하게 아무 판단 없이 기댈 수 있었던 안식처가 그냥 통째로 사라지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그 상실감은 다른 어떤 관계의 상실보다 훨씬 순수하고 뼈 아프게 다가오는 겁니다. 다른 감정이 섞일 여지 없이 오직 순수한 상실 그 자체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순수하고 절대적인 관계가 끝났을 때 느끼는 이 슬픔을 우리는 터놓고 이야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오히려 유난 떤다는 시선을 받을까봐 숨기게 되고요. 바로 그 지점이 두 번째 이유인 박탈된 슬픔으로 연결이 됩니다. 박탈된 슬픔? 네, 사회학자 케네스 코파가 제시한 개념인데요. 말 그대로 사회적으로 그 가치를 온전히 인정받지 못해서 슬퍼할 권리마저 박탈당한 것 같은 슬픔을 의미해요. 고작 개 한 마리, 고양이 한 마리 죽은 것 가지고 뭘 그래. 이런 말 한마디가 정말 비수처럼 꽂히는 순간들이죠. 맞습니다. 사람 장례식에는 당연히 휴가를 내고 가지만 반려동물이 무지개 다리를 건넜다고 회사에 말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요. 앞서 이야기한 무조건적 존중을 받던 관계의 상실을 역설적으로 사회로부터는 전혀 존중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는 겁니다. 우와, 정말 아이러니하네요. 이 아이러니가 고통을 몇 배로 증폭시키는 거죠. 사람을 잃었을 때는 장례식이나 조문 같은 사회적인 의례를 통해서 위로를 받잖아요. 네, 슬픔이 공유되고 좀 희석될 기회가 있죠. 근데 반려동물의 상실은 그 모든 사회적 지지 시스템에서 배제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가장 순수한 사랑을 잃은 슬픔인데 사회적으로는 가장 인정받지 못하는 슬픔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결국 밖으로 터져 나와야 할 슬픔이 안으로만 계속 파고들어서 더 단단한 응어리가 되는 겁니다. 나만 이상한가 이런 자책감까지 들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아프고 오래가는 고립된 고통이 되는 거죠. 이런 감정적인 고통을 넘어서 삶 자체가 그냥 송두리째 흔들리는 경험이기도 해요. 제 친구 한 명은 강아지가 떠난 뒤에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없어져서 한동안 정말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단순히 슬픈 걸 넘어서 삶의 엔진이 꺼져버린 느낌이었다고요. 네. 그게 바로 세 번째 이유인 일상의 붕괴와 돌봄 역할의 상실입니다. 특히 은퇴하신 분들이나 재택근무자, 1인 가구에게 반려동물은 단순한 동물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하루의 리듬을 만드는 살아있는 시계 같은 존재죠. 아침에 나를 깨우고 밥 달라고 보채고 산책 가자고 조르고 그 모든 일상의 루틴이 한순간에 그냥 사라져버리는 거군요. 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그 적막함, 사료 그릇을 채울 필요가 없어진 부엌, 더 이상 목줄을 들고 나가지 않아도 되는 현관, 그 텅 빈 공간들이 계속해서 상실을 상기시키는 거죠. 생각만 해도 너무 힘드네요. 여기서 더 깊이 들어가면 진화 심리학자인 존 아처의 연구가 있는데요. 인간이 반려동물에게 느끼는 애착은 부모 자녀 간의 유대기제와 거의 동일하게 작동한대요. 부모 자녀 관계랑요? 네, 우리는 반려동물을 돌보면서 누군가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 즉 부모와 같은 정체성을 형성하게 된다는 겁니다. 돌보는 나라는 정체성의 상실. 단순히 귀찮은 일이 줄어든 게 아니라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한다는 그 강력한 존재 이유가 사라지는 거네요? 맞습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 허무와 무기력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특히 다른 사회적 역할이 줄어든 사람일수록 이 돌봄 역할은 삶의 가장 큰 의미였을 수 있거든요. 그 역할이 박탈된다는 건 내 존재 가치의 일부가 그냥 사라지는 것과 같은 충격이겠네요. 그렇죠. 잠시만요. 그럼 지금 하시는 말씀은 이게 단순히 심리적인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 뇌에서 일어나는 어떤 물리적인 화학 반응과 직접 연결된다는 건가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게 네 번째 이유, 즉 뇌과학이 증명하는 유대감과 금단 현상이에요. 금단 현상이요? 네. 2015년에 세계적인 학술지 사이언스에 실린 일본의 한 연구가 아주 상징적인데요. 개와 주인이 서로 눈을 맞출 때 둘 모두에게서 사랑의 호르몬, 유대감 호르몬이라 불리는 옥시토신 수치가 급격히 상승하는 걸 발견했어요. 그 유명한 연구. 그게 엄마가 아기를 사랑스럽게 바라볼 때랑 똑같은 반응이라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요. 개가 먼저 주인의 눈을 바라볼 때 옥시토신 분비 효과가 가장 컸다는 점이에요. 와... 이건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쌍방의 교감을 통해서 생물학적 유대가 강화되고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죠. 그렇다면 매일 반려동물과 눈 맞추고 쓰다듬고 함께 잠드는 그 모든 행위가 말 그대로 제 뇌에 매일 행복 호르몬 주사를 맞는 것과 같았다는 거네요. 그렇죠. 한 달에 한두 번 만나는 친구나 친척과의 관계와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겁니다. 매일 매 순간 반복되던 강력한 생화학적 결속이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존재의 갑작스러운 부재는 뇌의 마약을 끊었을 때와 비슷한 급격한 화학적 금단 현상을 일으킵니다. 심리적인 슬픔을 넘어서 정말로 몸이 아프고 무기력해지는 육체적 통증으로 나타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마음이 아픈 게 아니라 정말 몸이 아픈 거였군요. 자, 이제 마지막 지점까지 온 것 같습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이야기한 모든 것의 근원이 될 수도 있는 이유인데요. 반려동물이 더 이상 타인이 아니라 말 그대로 나 자신의 일부가 되어버렸다는 관점이죠. 네, 자기 심리학의 창시자 하인즈 코허시 말한 자기 대상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기 대상이요? 네, 자기 대상이란 내 자존감을 지지하고 나의 존재를 확인시켜주는 마치 확장된 자기 자신과 같은 존재를 의미해요. 확장된 자기 자신? 조금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우리는 직장에서 유능한 나, 친구들 사이에서 유머러스한 나처럼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주죠. 다 파편화된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집에서의 나는 어떤가요? 아무것도 꾸미지 않은 채 소파에 누워 책을 보고 혼자 청성맞게 울기도 하고 서투르게 화초를 가꾸기도 하죠. 그 모든 가장 나다운 순간들을 말없이 온전히 지켜봐주는 유일한 목격자가 바로 반려동물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결코 볼 수 없는 내 삶의 비하인드 컷 혹은 감독판 필름을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본 유일한 관객 같은 거군요. 맞습니다. 내가 혼자 흘리는 눈물, 내가 흥얼거리는 콧노래, 그 모든 것의 증인이었죠.
그렇군요. 그래서 반려동물의 상실은 단순히 친구를 잃는 것을 넘어 내 역사의 가장 내밀한 기록이 삭제되는 것과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의 한 단면을 알지만 반려동물은 내 삶 전체를, 그 시간의 흐름을 온전히 함께 겪어온 존재니까요. 내 자아의 일부가 그대로 떨어져 나가는 듯한 고통을 느끼는 게 지극히 당연한 일이군요. 그럼요. 자, 그럼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종합해보면 반려동물의 상실이 이토록 고통스러운 이유는 결국 그 관계가 우리 삶의 가장 순수하고 가장 일상적이며 또 가장 내밀한 부분에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었기 때문이네요. 맞습니다. 사회적 가면을 쓰고 만나는 인간관계와는 차원이 다른 본연의 나와 맺는 관계였던 거죠. 네. 그래서 그 상실은 마치 나를 온전히 받아주던 마지막 세계의 문이 닫히는 듯한 충격을 줍니다. 하지만 저는 이 깊은 슬픔이 꼭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 어떤 의미에서요? 역설적으로 그토록 아프다는 것은 당신이 그만큼 깊고 건강한 사랑을 온전히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아, 그러네요. 그만큼 사랑했다는 증거. 반려동물은 우리에게 상실의 아픔만 남기고 떠나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조건 없이 사랑하고 끝까지 책임져 본 완성된 기억을 남겨주는 거군요. 바로 그 기억이 남겨진 삶을 다시 살아나가게 하는 보이지 않는 힘이 되어줄 겁니다. 그 기억 덕분에 우리는 다시 책상에 앉아 무언가를 쓰고 텅 빈 것 같던 정원의 새들에게 먹이를 주는 그런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게 아닐까요? 네. 오늘 이 질문을 청취자분들께 마지막으로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저희가